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에 그쳤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경기 반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수출과 소비가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쨌든 2분기에도 성장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선방을 좀 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무역 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이 국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건데요. 우리나라는 75%로 독일이 세계 1위입니다.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 예상하고 있는 게 정부가 1.4%인데요. 미국은 한 2%가 넘고 일본은 6%가 넘습니다. 네.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내수 경제 위주로 되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무역 의존도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과 독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국가별로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 의존도를 보면 중국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26%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한 15% 정도, 홍콩이 7%, 일본이 6%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금년에 30년 집권을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과거에 개방된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가고 있고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가 80% 중국에 급감을 했고 관광객도 한 8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중국 경제의 침체가 되고 있고 중국은 GDP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요. 뭐 비구 위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의 미분양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에 대한 신용도도 또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경제가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가 정상화돼야만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중국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전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어려운 것이 바로 한국의 직격탄이 되고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독일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지속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선방을 좀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속보치가 이미 나왔었고 이제 그렇죠. 뭐 확정된 분위기라 0.6% 전기 대비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네. 바뀐 게 이제 속보치에서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였는데 네. 이번에 플러스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게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시청자분들께서 잠깐 좀 착각하기 쉬우신데 가격 요인은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이 감소했지만은 이게 이제 가격 요인이 빠지고 순수하게 물량만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량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은 8월 수출입 동향 보면 금액으로도 늘었지만 분명히 자동차 대수로 늘었을 거고 네. 반도체는 8월 수출입 동향에서 상당히 마이너스였는데 금액으로는 물량은 좀 늘었다. 요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설비 투자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소비가 좀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1%, 정부 소비가 마이너스 2.1%. 정부 소비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정부 소비나 이제 정부 투자는 사실 이제 작년에 계획했던 예산안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1분기 좀 땡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전기 대비 성장률이니까.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보면 예산안에 계획됐던 지출은 그대로 나가야 되니까 뭐 2분기에 좀 감소했으면 네. 상분기에 좀 늘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민간 소비가 힘을 잃어서 이제 정부 소비가 받쳐줘야 된다는 게 사실 정부 소비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예,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뭐 심리적인 좀 그런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네. 뭐 정부 소비 마이너스 나온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소비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어쨌든 정부와 한국은행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고 계속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어제 나온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봐도 상승률이 지금 3.4%로 지금 3%에 다시 진입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하반기 소비가 정부 예상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하반기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GDP가 한 22조 달러 정도 되고 네. 중국이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가 하면 중국의 GDP가 지금 현재 미국의 70%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거나 추격해오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공장이 중국 시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35조 원을 투자해놔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5조 원을 투자해서 중국의 공장이 70조가 우리가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거세게 추격을 하고 미국의 GDP의 70%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는 최신형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지 마라. 이게 바로 미국의 우리에 대한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1년 유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유예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미국의 양해를 잘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고 우리가 전체 수출의 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앞으로 10년간 투자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고 최신형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의 요구입니다. 전체 반도체의 특허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소재와 부품 장비는 일본이 공급을 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80%를 독점하고 있고요. 대만은 비메모리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특히 반도체의 높은 의존도가 가장 크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제 하반기로 됐어도 저는 상저하고 하반기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부동산이 심각해졌습니다. 비구 위안이라든지 헝다가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했고 중국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25%에서 40%까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광객을 우리가 허용을 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소비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중국의 이런 부동산의 어려움이라든지 디오프닝을 했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침체, 저는 다시 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개방화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70%, 80%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간첩법이라든지 공산화, 다시 수구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광객이 80% 급감했다는 것은 본인이 관광을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침체가 우리 경제는 바로 직격탄을 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부분을 짚어주셔서 뭐 하나하나 좀 잘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 얘기를 하고 물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 계속 갈까요, 이 분위기가? 이게 이제 작년 8, 9월에 소비자 물가가 좀 낮았습니다. 괜찮았던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보다 좀 많이 그런 기저효과가 작용했는데 네. 근데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부분은 모두가 예측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더 올랐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한 3% 전후, 네. 2% 후반, 3% 초반이었는데 이번에 3.4%로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좀 한 0.3에서 0.4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 요인이 있는 것 같고 보면 공공요금 인상이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전기수도 가스요금이 한 20% 넘게 올라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네. 결국은 이 물가가 안 잡히면 이제 소비 심리는 괜찮은데 최근에 다시 꺾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소득도 실질 소득은 또 감소했다 그러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물가는 높아서 쓸 때가 많다. 네. 이러면 이제 심리도 감소하고 소비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김 교수님께서 계속 수출 얘기를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짚어주신 중국 쪽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그 GDP 수치 내용을 보면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서 이게 불황형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정확히는 한 99% 에너지를 수입하는데요. 사우디아라든지 러시아가 좀 석유의 공급을 좀 늘려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최근에 한 10% 더 올려버렸고 이렇게 감산을 하지 않고 더 생산량을 늘렸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가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오른 게 우리의 큰 약점이 됐었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100% 수입에다가 곡물도 우리가 전체 식량 밀이라든지 밀은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년에는 좀 종식될 줄 알았는데 더 격화되고 있고 더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데사라든지 밀 수출 항구를 폭격하면서 또 밀 가격이 최근에 또 크게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식량 가격도 크게 올랐고 우리나라는 쌀은 굉장히 남아 돌지만 나머지 곡물들은 80에서 90%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식용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항상 국가 예산을 작년부터 한 2, 3%만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구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간 경제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겠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물가 수준 정도만 국가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바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소비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 경제를 좀 주도하고 민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이 될 텐데 저는 정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출이 유입의 4배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FDI라고 부르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것이 들어온 거에 4배나 많습니다. 전부 다 미국의 법인세와 OECD 평균이 법인세 21%고요. 우리가 26%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법인세가 낮고 우리의 경쟁국이 싱가포르는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이나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야당이나 여당 국회에서도 정말 기업에 대한 투자세 감면이나
법인세를 세계 평균 수준이 21%입니다.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만 국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저는 정부가 좀 더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업 활력을 좀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결국은 수출 얘기를 계속 해 나가면요. 이게 지금 중국 쪽에 지금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게 다변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시급한 건 올해 하반기에 수출 경기가 반등해야 되는 거죠. 네. 다변화는 5년 뒤, 10년 뒤 얘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고 네. 노력은 지속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 하반기에 다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중국 시장 쪽에 의존도를 낮추는 건 중요하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이거든요. 중국에 냅두고 또는 중국 시장을 지향하면서 네. 대체할 시장을 점점 좀 키워나가는 거. 네. 이건 중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수출 다변화를 얘기하는 건 그건 좀 너무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뭐 해법이랄까요? 실장님 보시기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중국 시장으로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부분 중에 이상하게 이 품목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품목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제 생각에는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가격 경쟁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구매력이 강한 쪽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은 지금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변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세안하고 인도는 그나마 신흥국 중에서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원래 네. 한 70에서 배럴당 80달러 그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넘어갔죠. 90달러까지 막 접근하고 있어서 네. 이러면 이제 산유국들이 구매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쪽에 대한 수출 이런 뭐 좀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1.4%인데 상반기는 1% 미달했으니까 하반기에 이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1.4%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대통령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아세안 시장을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인도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중국은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한 100년 안에 중국은 9억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인도가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되면서 지금 애플, 테슬라, 현대자동차,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이 인도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의 하반기의 경제 성장을 좀 더 많이 하고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양보를 얻어내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금 한국이 반도체 생산 공장이 70조가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고 고급 반도체, 최신형 반도체는 중국에 공급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순수하게 산업용만 대해서만 우리가 반도체를 공급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고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를 차지하고 전체 반도체의 60%가 중국입니다. 이것을 다변화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발을 빼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했지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생산 시설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고 오히려 얘기했습니다. 뭐 테슬라나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공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그 구매력을 인도가 중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가 33%가 중국에 대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배 이상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좀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폭이라도 출구 전략을 하고, 저는 바로 그 대안이 아까 주원 실장님 얘기한 것 같이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아세안 시장이고 또 산유국, 남미 이런 쪽이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가 TPP는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했던 게 RCEP이고 일본이 주도했던 것이 바로 TPP인데요. CPTPP로 이제 줄어들었지만 일본이 주도한 이 다변화에도 적극 참여해야 되겠고,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3국 경제 협력이나 안보 체제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긴밀한 무역 다변화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올해 전망치 1.4%는 달성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 분석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올해 연간 전망치를 1.2%로 한 몇 달 전에 낮췄고요. 네. 두 가지 근데 하나는 이제 중국 경제 리오프닝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시겠고, 그리고 소비도 저희들이 전망 그 보고서를 발표할 때, 전망치를 발표할 때 소비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소비가 안 좋을 거다. 뭐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그 7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 이제 올해 1월에 한번 트리플 감소해서 한 번 더 6개월 만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랬죠.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를 했는데 네. 일단 소비가 좀 받쳐줘야지 어느 정도, 수출이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요. 소비가 받쳐줘야 되는데 소비 흐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작년 4분기는 좀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0.5, 0.5 정도 되면 정부의 목표치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4분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3분기가 7월 산업활동 동향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의 첫 달인 7월 지표가 망가졌다면 3분기에는 0.5를 못 넘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측치보다는 저희 쪽의 예측치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이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상저하고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9월과 10월, 그러니까 3분기에 회복세가 나타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빗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경기를 뭐로 보느냐는 건데 수출이라면 맞아요. 작년 9월, 10월 수출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올해 9월, 10월에 플러스로 돌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상저하고가 맞죠. 예, 맞고 또 이제 상저하고가 하나 맞는 거는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0.9%인데 네. 저희가 보는 것도 하반기에 1.5% 정도 보고 있거든요. 성장률은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작년 4분기가 좀 안 좋았던 거에 기저효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럼 성장률이 0.5에서 1.5로 올라가는 거를 상저하고로 볼 거냐? 네. 개념상으로는 맞다. 근데 국민들이 과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체감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그렇군요. 대외 요인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앞서 중국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해봤는데요. 미국이 지금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이게 계속해서 경기를 좀 누르는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지금 미 연준 움직임과 우리 경제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 수준이 2%가 목표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 4에서 5% 정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거 지금 근접해 가고 있고, 아마 저는 미국은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5.5%고 한국은 3.5%입니다. 2% 격차가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22개 나라가 외환 위기가 이미 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기준금리 120% 받고 있습니다. 네. 12번째 외환 위기가 났고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많은 후진국들 지금 국가 외환 위기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환율도 지난 한 60년간 본다 그러면 꾸준하게 80% 확률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제 무역 시장에서 결제되는 이 달러의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더 올릴 것이고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외국인 유출도 좀 일어날 수가 있고 한국 전체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지금 28% 정도 됩니다. 약 한 30%가 외국인 투자 비율인데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똑같은 5.5%의 기준금리를 받고 훨씬 안정적인 미국이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 격차를 2% 이상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한국은행도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지금 그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셨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파월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중에 0.25 정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는 것 보고 같아요. 있죠. 네. 최근에 만약 시장은 거의 올해 말에 그냥 지금 3.5% 수준을 동결하는 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두 번 정도 인하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시각은 매일 바뀝니다. 사실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든 올리면 이제 최대한 한 번 정도 더 올리는데 네. 한국은행은 사실 이제 이도 저도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올랐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있기 때문에 좀 올리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 하반기에 안 좋을 가능성 그리고 PF 부실 나오면서 9월 금융위기설까지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거의 그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네. 지금 3.5% 수준을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현재 상황에서 또 이제 정부 재정 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풀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긴축 기조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세수 부족 상황이 좀 심각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돈 푸는 걸 줄이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경제가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 이제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 줄면서 한 50조 원 이상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원래 국가 예산이 한 63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비율로 이제 줄어들었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민간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던 앞의 정부보다는 민간 경제를 주도하게 하고 정부가 국가 예산을 확대시키게 되면 민간 경제가 위축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구축 효과인데 이런 구축 효과를 얘기하면서 최소한으로 국가 예산을 좀 작게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시장 경제 학파,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네. 저는 국가가 이렇게 무리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순수하게 우리가 국채만 가지고는 국가 부채가 55%지만 LH공사나 S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에 대한 부채를 다 포함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100%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가가 큰 예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항상 국가 예산은 물가 수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 2%입니다. 2% 정도의 물가를 감안해서 국가 재정을 예산하는 작은 정부 지향이 저는 지금 현재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실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데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경제가 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올해 2023 회계년도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2022년 대비 2배로 급증합니다. 이건 네. 지출을 많이 늘렸고 경기가 나쁘니까 세수는 안 들어오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려 쓸데없는 데에다가 쓰면 안 되지만 그렇죠. 미국이 투자하는 쪽은 새로운 산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은 경기를 진작시키고 받쳐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예산안 보면 사실 물가 상승 경상 성장률보다도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죠. 예. 최소한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만큼의 예산 증가율은 됐었어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미국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건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가 그렇죠. 있죠.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 취약성은 있으나 경기가 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는 좀 재정의 역할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은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